안녕하십니까. TMV 어드바이저의 양덕조 PB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독신자 재무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지금은 제3강 독신자를 위한 투자 및 은퇴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고수비 책에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시간 독신자를 위한 투자 및 은퇴 설계에 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1강부터 5강까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1강에서는 주거와 부채 문제, 독신자 주거 유형 및 특징과 활용 방안, 부채 유형과 관리, 제2강에는요, 건강과 여가, 보험, 제3강 오늘의 주제인 투자 및 은퇴 설계, 제4강 신용과 지출 관리, 제5강 사례를 통한 독신자 플랜. 어떻게 보면 독신자 여러분들이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독신자라면 이 강의를 잘 들으시는 분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1강부터 2강 요약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1강에는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1강 주거 비용을 최소화해라. 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는데요. 1강의 주제는 바로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겁니다. 특히 독신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혼자 살고 어떤 부양가족에 대한 의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 비용에 대한 모든 자금들을 어떤 부동산에 쏟기보다는 나의 현금화시키는 자산으로 조금 만들어 놓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원룸 한번 볼게요. 원룸에 보면 500에, 보증금 500에 월 40, 1000에, 보증금 1000에 월 60,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70. 사실 독신자가 이렇게 월세를 지불하면서 살기에는 만만치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기서 좀 간단한 표 예시가 있는데요. 현재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보유 자금이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월세가 지금 30만 원씩 매월 발생되는데 연간 월세 비용이 약 36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월세 30만 원 쉽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월세 30만 원, 매월 30만 원 이자를 받기 위해선 예금의 금액이 상당히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방지하려면 전세로 조금 눈을 돌리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세 자금 한번 볼게요. 보증금 지금 7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유 자금이 4천만 원이고요. 지금 보증금 7천인데 부족분이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부족분 3천만 원 어떻게 대출받냐? 지금 4대 보험자라면 근로자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4%대고요. 그렇다면 월 이자 비용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3천만 원을 빌려서 대출금으로 월 10만 원씩 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주거 비용을 월 20만 원씩 줄일 수 있고요. 그걸 따지다 보면 연간 24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강의 핵심은 월세보다도 전세를 살아라 이런 얘기였고요. 자, 2강 한번 볼게요. 2강에서의 주요한 그런 원칙들이 있었는데 뭐냐? 보험사에 돈이 묶이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현재 가장 접하기 쉬운 분들이 아마 보험 설계사 분들일 겁니다. 근데 나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에 맞게 그리고 비용 처리가 맞게끔 내가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한테 과다한 보험료가 지출된다면 이것 또한 엄청나게 문제점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용이 있고 자산이 있습니다. 비용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고요. 자산은 나갔지만 나중에 이자라는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비용 처리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라. 왜 그런가 하냐면 이 비용 처리의 개념으로 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만기환급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기환급형이 있는데 그러면 만기환급형이 어떤 건가요? 내가 보장도 받고 나중에 내 돈도 타고 물론 좋은 컨셉인 건 같습니다. 하지만 만기환급 때 100% 환급됩니다. 그게 바로 기납입보험료. 여태까지 내가 낸 보험료를 전액 80세 또는 90세, 100세 만기 때 원금만 돌려줍니다. 그러면 현재 제 나이가 30살이라고 가정한다면 80세까지 그걸 미룬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지금의 1,000만 원이 10년 후에 1,000만 원, 20년 후에 1,000만 원, 30년 후에 1,000만 원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다, 절대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원칙은 무조건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기환급형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만만치 아무래도 물가를 반영하다 보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하락이 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수 보장형으로 좀 가입하시고요. 중대질병, 그 다음에 뇌혈관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중대한 질병들은 갱신 없이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암은 지금 보험 수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만약에 암 특약을 가입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일반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좀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그 보험의 원칙을 보면요. 실손보험 더하기 정액보험, 정액 옵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면 실손보험은 뭐냐?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우리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손해본 금액,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로 영수증이 있습니다. 진로 영수증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요.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받은 비용이고요. 비급여 부분은 실제로 내가 내는 돈입니다. 이 실제로 내가 내는 돈, 이 비급여를 보장하는 게 실손보험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요. 일종의 민영의료실비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보험은 하나도 가입 안 하셔도 괜찮지만 만약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급히 실손보험부터 가입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독신자라면 이런 특징들이 있죠. 독신자는 무조건 어찌 보면 부양가족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간병비 특약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장기 요양병원에 우리가 입소를 하게 되면 보증금 1억에 월 100 또는 200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간병할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장기 요양병원에서 우리는 퇴소를 해야 되는 지경이 이를 거고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독거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독신자라면 간병비 특약은 필수로 좀 가입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이 관장하는 질병의 범위와 생명보험이 관장하는 질병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손해보험은 질병 상해, 통원치료비, 질병 입원비, 이런 기타 질병에 조금 이렇게 모여져 있다면 생명보험은 사망, 암,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이렇게 중대한 질병을 많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독신자라면 실손보험 하나, 생명보험 하나 이렇게 좀 관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프기 때문에 통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어떡하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럼 CT 촬영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만약 그 CT 촬영 비용이 25만 원이 나왔다면 제가 정액 보상만 갖고 있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25만 원의 90%인 한 23만 원 정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입원했다. 우리가 다치거나 아프면 입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암 수술했다고 한번 볼게요. 자, 암 수술 총 병원비가 4천만 원. 보통 암이 국립암센터 기준으로요. 보통 2, 3개의 암이 걸리면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그런 입원비나 그 수술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액보험에 우리가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만 가입했다면 암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30일 동안 입원했다 가정했을 땐 지금 생명보험사에는 첫날부터 입원비보다는 3일 이후부터 입원비를 드리기 때문에 27일, 3일을 제외한 총 30일, 27일 곱하면 54만 원에서 1,554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근데 제가 실손보험도 들고 정액보험도 내가 들었다. 그렇다면 이 4천만 원의 90%, 3,800만 원을 우리는 지급받을 거고요. 또 우리 정액보상에 암 진단비 100만 원 있을 거고요. 입원비도 2만 원씩 있기 때문에 그 30일 동안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총 60만 원에서 총 4,8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손이 없다면, 실손보험이 없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강과 2강을 잠깐 요약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정말 독신, 나는 독신, 아직 내가 결혼 안 하면 독신이 아닌가? 내가 결혼 안 하고 그냥 홀로 살면 독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도 뭐 독신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독신의 좀 사전적 의미가 좀 중요하다. 형제 자매가 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독신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러면 거주적인 부분이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주적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원이 없는 경우 그걸 거주적인 부분의 독신이라고 하고요. 경제적인 부분의 독신은 무엇이냐?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없으며 타인에 대한 부양이 없거나 아주 제한적인 상태. 이걸 가지고 독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독신자의 특성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이 적다. 그렇죠. 아무래도 만약에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먼저 올라갔다면 저 홀로 남죠. 그리고 독신이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을 거고요. 근데 노후와 어떤 위험 대비의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 뭐 지금 즐기다 살지 뭐 아니면 내가 쓰다 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위험 대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독거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자, 혼자 있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사는데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백화점 갔는데 명품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자동차가 있다.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기혼 가정이었다면 차 한 대 바꾸기 위해서는 아내와 전쟁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신자는 소비 성향이 참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독신자의 특성을 보면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통찰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이 기혼 가정보다는 상당히 덜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좀 있는데 이런 것도 독신자의 좀 특성이자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주택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혼 가정보다 자산 규모가 적다. 왜냐하면 기혼 가정은 맞벌이 하면 우리가 더 잘 벌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혼자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적다. 이런 독신자의 특성들이 있었고요. 그럼 독신자의 위험 요소가 뭐냐? 자, 독신자의 위험 요소는 간단합니다. 직업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고충, 그 다음에 건강 악화 시
경제적인 고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 심적 안도감이나 안도감이 부재된 상태. 이게 바로 독신자의 아주 위험한 요소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직업이 없고 아프게 되면 날 돌봐줄 사람, 날 부양해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독신자 여러분은 아무래도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 요소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먼저 재무 설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를 그 재무 설계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재무 설계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 재무 설계 그런 거 보험회사에서 많이 하던데, 뭐 광고도 많이 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무 설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재무 설계 의미부터 좀 갖고 갈게요. 재무 설계가 뭐냐? 단기적인 목표, 뭐 자동차, 우리 혼자 사니까 자동차 타야 될 것이고요. 여행도 다녀야 됩니다. 왜? 친구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주택에 대한 비용도 월세 또는 전세를 지불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즉흥적으로 사지 말고 계획적 있게 좀 사자. 근데 중기적인 목표에 보면 자기 개발할 때 돈도 많이 쓰게 되겠고 또 집을 이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에도 주택 확장 자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독신자라면 가장 모든 집중력을 발휘할 곳이 바로 노후 자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이후의 나의 삶은 상당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 노후 자금에 대한 비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재무 설계는 돈의 필요분을 각각의 기관에 맞게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가지고 재무 설계라고 하고요. 그러면 재무 설계는 재테크랑 뭐가 차이 있냐? 재테크는 쉽게 이런 거죠. 1억 원이 있습니다. 어디다 투자하지? 주식, 채권, 펀드, ELS, 뭐 DLS, MMD, MMF,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1억을 가지고 그냥 투자처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재무설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1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단기적일 때 내가 어떻게 쓰고 중기적일 때 내가 어떻게 쓰고 장기적일 때 내가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전에 투자할 건지 위험 자산에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목표, 기간 이런 수익률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걸 가지고 재무설계라고 합니다. 자, 재무설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지금 아마 어제일 겁니다. 어제 뉴스에 귤값이 87%가 상승됐다. 한파도 있고 뭐 기온 악화, 이상기온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농산물 자체가 지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가라는 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땐 체감이 잘 안 돼요. 하지만 불과 5년 전, 7년 전,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물가는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 뭐 지금 인플레이션 한 4.2%인데요. 그래서 수익성 높은 투자로 가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투자의 변동성이 왔죠? 이 투자의 변동성을 다시 막기 위해서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다시 갑니다. 안전성 가장 무조건 정기예금 정도죠.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한 3에서 4%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4.2%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가다 보면 기대 손실이 너무 낮다. 이렇게 돼서 사실 지금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칙부터 좀 정하고 들어가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기적인 저축 3년 이내를 우리는 단기라고 규정을 할 거고요. 중기는 3년부터 10년 이내에 가지고 우리는 중기라고 좀 단정을 짓고요. 10년 이후라면 장기라고 우리는 좀 단정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좀 보실까요? 자, 3년 이내의 투자, 제가 보면 안정성의 은행, 여러분 3년 이내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무조건 은행을 좀 기대 수익이 낮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 2년 후에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나의 자녀가 그 2천만 원 좀 더 수익률 높은 펀드나 어떤 보험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원금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정기예금에 금리는 낮지만 투자한다면 원금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한 2년 후에 대학 자금을 우리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3년 이내는 좀 은행을 좀 사용하시고요. 중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요. 수익성 위주의 증권사를 좀 택한다. 그 중에서도 단기 투자 시에는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다. 또 장기 투자 시에는 수수율이 높다. 그다음에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립식 펀드를 좀 적극적으로 좀 권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적립식 펀드는 한 3년 이상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본다면 3년마다 한 번씩 진폭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년 이상 투자하신다면 펀드가 조금 더 적당할 것 같고요. 펀드도 높을 때 낮을 때 이런 평균 매입 단가라고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장기적인 원칙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10년 이상 투자할 거라면 아마 우리는 세금하고 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세금도 있을 거고요. 어떤 수익성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텐데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문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선 보험사의 투자형 보험 예를 들면 변액 유니버셜이라든지 변액 연금이라든지 이렇게 투자형 보험으로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이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보험사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 시 과세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살짝 뒤집어 보면 비과세가 맞죠. 그래서 그 비과세도 맞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어떤 목표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특히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보험사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원칙을 세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단기 투자할 때 어떤 상품들이 있을지 좀 상품적인 측면도 좀 같이 좀 알아보자. 단기적인 목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여행자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기적인 목표를 보면 단기 투자의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원금 보장입니다. 자, 그러면 원금 보장이 왜 중요한지 수익률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년 후에 우리가 1,000만 원 모으려고 합니다. 월 저축 금액은 얼마일까요? 조건은 자, 보시죠. 금리가 연 5%고요.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모으려고 한다면 월 저축액은 81만 원만 투자하신다면 금리 5%일 때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연 10%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학이 아니라 산수 문제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얼마를 투자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정답은 바로 기대 수익률이 10%고요. 원금 소실 가능성인데 월 저축액은 7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2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히들 기대 수익이 2배로 높으면 내 투자 원금도 2분의 1만 투자하면 되는지 알지만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5% 원금 보장이고 5% 한대요. 그리고 8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 10%고 원금을 비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79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아요. 결국 2만 원 차이. 여러분들 1년간 1,000만 원 모을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81만 원씩 저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익률이 그닥 중요하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재 독신자인데 지금 현재 자산을 좀 모았어요. 한 1,000만 원도 있고 뭐 한 3,000만 원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절세형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 세율은 이자 소득세 14% 더하기 그 14%의 10%인 주민세 1.4%를 더해서 15.4%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독신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마 60세가 넘으셨다면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다 살아 계신다면 인당 3,000만 원이기 때문에 6,000만 원까지 우리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내 돈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머님 명의를 빌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 혜택을 우리는 꼭 누리시고요. 1,000만 원이라도 세금이 없는 세율, 만약 5%라면 5%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5%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자로 100만 원 받았다. 현재 과세되면
15만 4천 원이 이자 소득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 돈도 우리는 아깝지 않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시고요. 지금 신협이나 농협에 가시면 5천 원 단위 녹여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틀리지만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우리가 지불하면 조합원 자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합원 예탁금에 우리가 가입한다면 인당 3천만 원까지 주민세 1.4%만 과세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조합원 예탁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정기 예금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보면 세금 우대 저축했죠. 이것도 남녀 60세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까지 해서 9.5% 과세입니다. 저리 과세죠. 그래서 무조건 단기 투자 원칙은 정기 적금, 정기 예금, 그리고 이런 생계형 저축으로 하신다면 아무래도 좋은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3년 이내 것들은 펀드에 가입을 하지 마십시오. 자, 중기 원칙들을 하면 중기의 목표들이 뭐가 있을까요? 독신자라면 자기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해요. 보통 통계청에서 자료를 보아하니 내가 나중에 뭐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나의 비전도 세워야 되고 어떤 나의 꿈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혼자 살다 보니까 직장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나도 같이 옮겨 다녀야겠죠. 주택 이전 자금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택 이전 자금을 상당히 항상 항시 좀 보유해야 될 목적이 있고요. 자, 중기 때 원칙, 중기 때는 여러분들 3년 이상은요. 주식형 펀드가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81% 뭐 은행 PB들도 주식형 펀드가 낫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펀드가 뭔지 한번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펀드의 좀 개념부터 좀 잡고 갈게요. 펀드라는 건 나 대신에 펀드 매니저라는 분이 주식을 대신 투자해 준 걸 가지고 우리는 펀드라고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나 대신에 주식에 투자해주고 투자 수익금이 나면 나한테 돌려주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거치식 돈을 그러니까 한 방에 딱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적립식은 매월 적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내가 5만 원을 투자할 건데 기준가는 1,000원입니다. 매입 단가가. 자, 1,000원일 때 제가 사서요. 1,000원일 때 매도했어요. 수익률 0%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적립식 펀드라면 이 5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만 원씩 이렇게 5회로 나눠서 투자해보면 실질적으로 구입 좌수가 56.6주라고 우리가 좀 단순 계산해놨지만 매입 단가가 높았을 땐 적게 사고 낮았을 땐 많이 사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6,600원 정도 수익이 나와서요. 수익률을 13.2% 거두고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가 지금 오늘 코스피가 2014포인트로 마감됐나요? 아무튼 2000포인트를 지금 좀 넘고 있는데요. 좋아할 일만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은행에 대한 디폴트 선언이 실질적으로 지금 도사리고 있고요. 지금 그리스가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피그라고 하죠.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부채에 대한 규모 그게 지금 가시화됐는지 안 되는지 아직은 우린 그 리스크를 알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만기되는 시점이 곧 있으면 돌아옵니다. 그때는 아마 다시 한번 후폭풍이 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거치식, 임의식 거치 돈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적립식 펀드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십시오. 투자의 리스크, 펀드를 투자할 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투자 유형의 분산. 우리가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테마주냐,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고요. 투자 지역의 확대, 선진국이 됐고요. 신흥국이 될 수 있고요. 남미아프리카, 중동아프리카, 아니면 저희처럼 신흥 세력 국가들. 이래서 투자 지역을 좀 확대도 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 시점도 분산. 내가 언제 투자할 거냐? 내가 떨어졌을 때 추가 납입할 거냐? 이런 투자 시점 분산도 아주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월 100만 원씩 펀드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렇게 투자할 것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펀드를 50만 원, 또 국내 주식형 펀드 중소형 가치주를 한 20만 원, 해외 주식형 펀드, 특히 해외에서도 아시아 지역이 조금 더 전망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한 10만 원, 뭐 지금 원자재 펀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한 1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 때문에 지금 농수산물이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특히 옥수수 값이 장난이 아니죠, 요새. 그래서 농수산물 가격에 농수산물 펀드, 커머디티 펀드에 한 10만 원에서 저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펀드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건 원칙은 아니지만 국내를 한 70%, 해외를 한 30% 정도 비중을 준다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번에는 원금을 좀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 꼭 펀드, 뭐 주식, 이런 것만 좀 될까? 그게 대안일까? 여러분들, 그 답은 바로 채권을 좀 적절히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채권이라면 뭐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S전자에서 신제품을 만드는데 10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지금 회사의 자본금이 좀 부족해요. 부족하니 이 100억을 이 증서로 발행을 합니다. 증서를 발행했을 때 일반 저희 같은 개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들이 저는 1억 원치 살게요. 저는 5천만 원치 살게요. 저는 뭐 1,000만 원치 살게요. 이렇게 해서 100억이 모아지면 약정된 수익률을 줍니다. 예를 들면 연에 5%, 연에 6% 이걸 확정 이자라고 하는데 그 채권은 투자했을 때 확정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안전자산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채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지금 보면 채권의 등급이 나와 있는데 BBB 플러스, BBB, A 마이너, A 마이너 뭐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채권 투자 시에는 BBB 플러스 등급 이상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채권에 더 하나 팁을 드리면 뭐가 있냐. 채권은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업이 망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변제받는 게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부터 부채를 털어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은 말 그대로 내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채권 투자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채권을 하면 어떻게 투자할까 좀 볼까요? 자, 여기 조건 하나 달아놨습니다. 현재 뭐 BBB 플러스 등급 이상의 채권 투자 수익률은요, 현재 연 6%에서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면 뭐 이랜드월드 채권 같은 경우는 연 7.8% 정도 수익이 거두고 있는데요. 그 채권이 지금 너무 잘 팔려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채권 투자 제가 1억이라고는 투자 금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억 하면 연에 6%면 얼마죠? 연 600만 원이죠. 그걸 월로 따지면 월 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50만 원인데 그러면 이 돈을 채권에는 이자 지급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3개월 이표채 매월 지급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지급식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오피스텔 1억짜리 구입해서 월세 50만 원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1억을 구입하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재산가액 오르고 4대 보험도 오르죠.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시점을 보면 채권 1억 정도 투자한다면 세금을 다 제한 금액의 48만 9천 원 정도가 매월 이자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반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요. 3년이 만기가 됐을 땐 원금도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채권 투자 좀 매력적이라 보여지고요. 그러면 월에 50만 원씩 들어오죠. 올해 5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쓰지 않고 다시 정시펀드로 3년 동안 채권 만기될 그동안 3년 동안 똑같이 정시 투자를 합니다. 펀드에. 그럼 3년만 좀 지나면 펀드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죠. 플러스 알파로 이자를 더 챙겨갈 수 있습니다. 실제 저의 그 고객분도 지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수익률 따져보니까 연에 한 11%에서 12%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채권 투자의 매력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재반 비용 없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채권 투자 좀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ELS 투자 및 이해가 있는데요. ELS 뭐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특정 주식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수를 우리가 논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ELS 투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밑으로 50% 그러면 50만 원까지 그 범위고요. 위로 50% 그럼 150만 원까지 이 구간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익을 고객한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ELS. ELS는 원금 보장형 ELS가 있고요. 원금 비보장형 ELS가 있고요. 원금 보존형 ELS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으면 내가 조금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면 원금 보장형 ELS를 갖고 가신다면 그 지수에 벗어났을 때는 원금을 돌려드리고요. 그 지수에 상회했을 때는 만약에 100인데 150으로 갔다 이럴 때는 연 한 4%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ELS 지금 최근에 출시됐던 것 좀 하나 갖고 나서 소개해드렸는데요. ELS 투자는요. 이게 보시게 되면 3년간 투자할 텐데요. 조기 상환 기회를 3개월 또는 4개월마다 한 번씩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위로 위로 올랐을 때 아래로 하락 시에 그 구간 안에 들면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 그리고 특히 이 보합세 장에선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ELS 투자도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장기를 한번 좀 볼게요. 장기적인 목표는 가장 중요하죠? 노후자금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병원이. 여러분 혼자 살 거예요. 노후자금, 연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도 내가 편하게 쉬어야 돼요. 월 보증금. 보증금 1억 내고 월에 100에서 200 정도 내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노후자금은 독신자 여러분이라면 지나치게 강조해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의 상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전에 한번 볼게요. 연금 구조, 이상적인 연금의 3층 구조 보는데 우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로 만든다면 가장 이상적인 연금 구조가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독신자라면요. 제가 보기에 뭐 지금 4대 보험자라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돼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거나 어떤 영업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가입자를 통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꼭 가입하십시오.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국민연금이 여러분들을 나중에는 끝내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를 통해서라도 국민연금 꼭 가입하시고요. 퇴직연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퇴직연금은 DB형, 확정급여형이 있고요. DC형,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DB형을 선택하는데요. DC형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원한다면 되도록 DC형, 확정기여형, 내가 책임지는 그런 연금, 그리고 내가 자산운용사도 고를 수 있는 DC형으로 좀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금을 좀 보면 지금 연금펀드가 제가 조금 있는데요. 연금펀드는 실제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한 사적 연금 상품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사적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개인이 드는 건데요. 이 연금펀드는 사실 연 400만 원까지 우리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죠. 우리가 그 소득공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연금펀드는요. 제가 보기에는 공시율 상품보다는 연금펀드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받는 조건을 똑같이 둔다면 이 소득공제 상품에는 연금펀드가 있고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신개인연금저축이죠.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근데 보험사에서 진행했던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그 돈을 내지 않으면 해약당하고 만약에 그리고 나중에 추가 납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돈을 내가 안 냈을 때는 실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내가 소득공제 받을 예정이라면 연금저축에 좀 가입하시는 게 연금펀드에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연금펀드는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갔는데 연금펀드나 연금저축을 가입하라고요. 소득공제 혜택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근데 연금펀드는요. 고액의 연봉자라면 필수 가입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가입하십시오. 연금펀드는 잘못 가입하면
나중에 발목이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연 600만 원 이상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 600만 원 이상 내가 연금 소득이 발생됐을 땐 연금 펀드나 연금 저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종합과세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율도 상당히 높고요. 연금 소득세가 연금 탈 때마다 5.5% 원천징수 당하세요. 그런 기후를 좀 따져봤을 땐 여러분 연금 저축, 연금 펀드 본인의 소득이 지금 연봉이 지금 한 3, 4천만 원이다. 이러면 죄송하지만 연금 펀드 가입하지 마십시오. 연봉이 6천 이상 7천, 8천이다. 연금 펀드, 연금 저축 가입하십시오. 하지만 내 연봉이 4천 이하라면 아무래도 비과세가 되는 변액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연금 펀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 연금 펀드 보면 지금 소득공제 범위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화면에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연봉을 뜻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연봉 3천만 원 받는 분들이요. 인적공제, 세액공제 다 빼고 난 나중에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산출세액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과세 표준인데 연봉이 지금 3천인 분들은요. 1,200만 원 이하세요. 실질적으로 따져보시면. 그리고 결혼해서 기혼자라면 더 심하지만 독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용보다는 비과세로 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연 300만 원 불입했을 때 19만 8천 원 돌려받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이 구간에 들어서 이 구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이 구간에 대부분 될 건데요. 그때는 49만 5천 원 돌려받아요. 얼마 많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탈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과세 대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연금저축은 무조건 2연 과세 상품이다. 지금 당장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마다 계속해서 5.5% 세금 떼겠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적립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함부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나의 연봉이 언제고 나의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 근로 원천징수를 띄면 거기에 산출세액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소득 구간이세요. 나중에 연금저축 받을 때 그러면 내 구간이 1구간, 2구간이다. 3구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1, 2구간이라면 여러분들 연금저축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연금저축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 좀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되도록이면 제가 봤을 땐 12년, 그러니까 지금 연금저축 할 거면 변액유니버셜이든지 아니면 변액연금으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고액연봉자라면 연금저축도 가입하시고 변액연금도 같이 가입하시면 소득공제 혜택과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요. 12년 이상은 노후준비다. 그래서 왜 12년 써놨냐? 변액유니버셜은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입합니다. 변액유니버셜이 뭐죠? 변액유니버셜은요. 납입된 보험료로 자금을 조성합니다. 어디로 집어넣냐? 펀드로 운영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변액유니버셜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변액유니버셜은 내가 10년 이내에 저축할 거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꼭 10년 이상 하셔야지만 변액유니버셜은 혜택이 좋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 잘 아셔야 돼요. 변액유니버셜은 회사마다 많이 틀리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제가 월 50만원짜리 변액유니버셜 가입했으면 사업비가 10에서 14%까지 됩니다. 매월. 월 보험료의 10배에서 14% 돼요. 그러면 사업비가 5만원에서 7만원 사이 뗀다는 얘기죠. 그 사업비를 떼고 낸 나머지를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장기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줍니다. 10년 이상 투자하니까 어떻죠, 여러분? 장기적인 세태가 좀 되겠죠? 10년 이상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요. 그다음에 재무목표 실현에 조금 유리합니다. 중간에 펀드 변경이라든지 중도 인출, 펀드 재분배,
리밸런싱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어떤 노후 자금이 10년 이상이다, 20년 이상이다 하시게 되면 젊으신 지금 30, 40대라면 변액 유니버셜로 좀 가입하는 게 좋고요. 지금 40대 후반, 50대라면 변액연금으로 가입하는 게 좀 옳다고 보여집니다. 자, 변액보험의 단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초기 사업비가 10에서 14%대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사업비입니다. 하지만 10년만 넘게 되면 위험 사업비가 많이 차감이 되고요. 펀드 계정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펀드 계정 수수료가 보통 1%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왜냐하면 적립식 펀드는 우리가 적립식 펀드 투자할 때 월 2.5%, 2.3에서 2.5% 수수료를 뗍니다. 근데 적립식 펀드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지금 제가 적립식 펀드를 꾸준히 가다치만 1억 원 정도 모았다. 얼마 떼죠? 수수료가 한 2% 정도 뗍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는 너무 장기로 가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요. 하지만 변액 유니버셜은 이 계정금도 물론 보통 펀드에 비해서 한 0.8에서 1% 정도 수수료만 뗍니다. 물론 초기 사업비는 많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 투자 수익이 났을 때 비과세에 대한 부분, 장기 저축했을 때 어떤 펀드 계정 수수료의 저렴함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은 한 12년에서 13년 투자하시면 적립식 펀드보다 조금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장기로 투자한다면 적립식 펀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변액보험 좀 가입 요령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죠. 이 변액보험은 운용 실적에 따라서 틀리고요. 생명보험협회에 가시면 공시실이 있습니다. 그 공시실에 가면 모든 회사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다. 여러분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운용사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비를 꼭 비교하시고요. 사업비 조금 낮은 회사가 좋다. 그렇게는 말 못 드리고요. 자산운용사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자 소득세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 시에는요, 세금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은 15.4%죠. 하지만 지금은 나중에는 우리도 이런 선진국들처럼 세율이 30, 40%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 미래 지금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자 소득세 장기로 저축 시에는 꼭 머릿속에 넣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했던 아까 2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요약을 드렸죠. 제대로 된 재정 안정 계획을 좀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좀 이따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점 정리 잘 보셨습니까? 독신자 여러분, 앞으로 재무관리 하실 땐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독신이라고 느낄 때마다 주위를 좀 돌아보는 그런 행복한 삶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오늘 뜻깊은 시간 갖게 돼서 정말 너무 기분 좋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